자, 이번 시간은 7부 축봉장치, 집진기까지만 해보고 연력화학하고 풍력은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좀 보충해가지고 8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보시면 건설기계 기술사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위험속도, 위험속도,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 종류, 축이음, 커플링과 클러치, 축지름 결정 방법, 그 다음에 동력 전달을 위한 전동축의 종류와 축지름 결정 방법이 최근에 125회 2교시, 그 다음에 11번 동력 전달용 축이음 종류 및 설계시 고려사항. 이게 이제 원래는 축설계시 고려사항인데 축이음 종류 및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또 축이음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회전축 설계 시 고려된 사항이 이제 최근에 출제됐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에, 기술사 시험에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회전축 설계 시 고려 사항. 그 다음에 최근에 마지막에 15번 보시면 건설 기계 시 복합화 중 이 동력 전달축에 동시에 작용할 때 축 설계를 위한 계산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기사 시험에 배웠던 문제인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뭐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기계설비기술사는 우리 강도와 강성도, 그다음에 축의 직경을 결정하기 위한 강도 설계와 강도 설계와 강성도 설계의 차이, 그다음에 여기도 축 설계 시 고려 사항, 그다음에 회전축 설계 시 발생되는 공진의 정의, 공진 현상의 원인 대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7번 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진동 최근에 출제됐고, 그다음에 여기 축소력 개시 고려사항 또 나왔고, 위험속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전통적인 문제들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추가 신규 문제로 넣은 거죠. 글씨가 좀 작은데 전동축 설계 시 고려사항은 이제 기계적 강도 및 강성에서 정점 필요 항도에서 이제 여기 복합화 중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멘트, 상당 굽힘 모멘트를 고려해서 축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점이 필요 설계를 고려해야 되고, 강성이죠. 강성은 비틀림 강성, 굽힘 강성을 이제 확인해야 되고, 동력학적 형상은 이제 위험 속도에서 공진하고 공진 회피 설계, 그다음에 위험 속도를 회피하기 위한 범위 설계, 그다음에 응력 집중 완화해서 필렛 부분 부여하고 테이프 구조 및 단면 변화부 완화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축설계를 많이 고려사항에서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고 여기까지 정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축설계 고려사항이지만 부식이나 온도에 따른 크리프 이렇게 하면 아까 5가지 얘기했으면 이제 뭐 한 강도, 강성, 부식, 뭐요 또 크리프, 열응력 이렇게 한 5가지 이상 정도 축소력 개시 고려 사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도와 강성이란 문제를 면접에서도 아주 어, 자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축의 직경 결정을 위한 강도 설계와 강성도 설계의 차이를 비교 설명해 쇼가 오래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축설계 시 고려사항의 핵심이죠. 강도와 강성에서 강도는 영어 스트렝스, 강성은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설계 핵심은 하중을 견디는 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지를 위한 변형을 억제하는 강성에 있다. 그래서 강도는 뭐죠?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강성은 뭐죠? 이렇게 뒤틀림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변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재료가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발생 응력이 허용력 이내에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율 구할 때 S는 여기 뭐 기준 강도분의 허용량이잖아요. 그 허용 응력 안에서 이제 예?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자를 뭐 70kg까지 몸무게 가진 사람이 앉을 수 있다 된다 그러면 그게 허용력이 되고 근데 80, 90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력을 결정할 때는 시험에 나왔잖아요. 안전율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 그래서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용력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강성은 이제 변형하는 걸 억제하는 건데 강성은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강성은 변형량이 허용치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역시 변형량도 보다 허용 변형량보다 이제 작아야 되고 아까 여기 혹시 뭐 70kg인데 100kg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 주요 요원이 허용 변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탄성 계수와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축지름 뭐 나온 건데 요거는 앞에 공식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 나온 거예요. 결과만.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강도와 강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쭉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강도와 강성이고 강도는 어, 재료가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강성은 변형에 정하는 성질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비틀린 각이 있거든요. 비틀린 각 이게 무슨 뜻이냐 그다음에 횡처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터당이죠. 미터당 비틀린 각이 미터당 이 비틀어지는 각이 0.25에서 0.5도에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1000mm, 이게 미터당 1mm 이내 변형된다. 이거. 지축 길이가 1000mm당 이제 1mm 피워지는 양이 1mm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그렇게 잘 전달을 해서 강성이라고 할 때는 요 비틀림하고 횡처짐을 적어줘야 돼. 이 이내로 제한한다는 거를. 근데 비틀린 각이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가면 또 약간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부러지지 않는가를 본다면 강성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만큼 충분히 빳빳한가를 보는 것이다. 이 빳빳한가 한게 너무 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좀 발생해요.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강성은 기계가 얼마나 뻣뻣한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비틀린 각도를 이렇게 제한하느냐? 너무 많이 비틀리면 동력 전달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비틀림 진동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파손의 원인이 된다. 횡처짐은 왜 제한을 두느냐? 축이 많이 휘면 베어링이 편마모되어 수명이 줄어들고 연결된 기어들의 이빨이 어긋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125회 2교시에 이제 동력 전달을 위한 전동축의 종류와 축지름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셔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죠? 전동축의 종류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축지름을 결정할 때 이건 축지름을 그 고려사항하고 좀 달라 약간 다른 거예요.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일단은 전동축의 종류 이건 이제 지름, 결정 방법은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지름에 대해서. 전동축의 종류는 차축, 스핀들, 전동축이 있다. 그래서 차축은 구피마중, 이렇게 철도 차량축이고, 그 다음에 스핀들은 비틀리마중, 공작기계 주축, 그 다음에
전동축은 전달용 축이죠. 이거는 부핀 비틀림 다 받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전동축의 종류는 세 가지. 차축, 스핀들, 전동축.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AI는 요것만 인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축, 스핀들, 전동축 이게 있다. 차축은 굽힘 하중, 스핀들은 비틀림 하중, 전동축은 굽힘 플러스 비틀림이다. 차축은 철도 차량 축이고 스핀들은 공작기계 주축이고 전동축은 일반 동력 전달용 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동축의 종류고 그다음에 축지름 결정 방법. 그래서 아까 강도, 그다음에 강성 이게 핵심이져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연성절에는 이제 상당 비틀림 모멘트, 이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한 게 상당 비틀림 모멘트고 취송재료는 상당 굽힘 모멘트입니다. 공식이 이렇게 되죠. 옛날에 우리 기사 시험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음, 건설인가 요거 15번 건설기계에서 복합적인 하중 이 동력 전달 축에 동시에 전달될 때 축소하기 위한 설계식에 대해 설명하시오는 요거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음. 정 모르겠다 하면 이거라도 써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 비틀림 모멘트와 상당 굽힘 모멘트의 축지름을 구해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걸 축지름을 구해가지고 더 큰 거를 사용하게 되죠. 그거 이제 확인해 줄게. 동시에 축지름을 구해서 어느 것을 사용하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연성재료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 취성재료는 상당 구비 모멘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강성, 강성 아까 비틀림 각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미터당 0.2에서 0.5 제한하고 운전 속도가 축의 위험 속도에 도달하지 않게 한다. 위험 속도는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각을 제한하고 운전 속도가 축의 위험 속도에 도달하지 않게 설계한다. 그래서 강도와 강성, 그다음에 위험 속도에 도달하지 않게 설계해야 되고 어, 실무는 이제 그 필렛 완화해주고 또 안전룰을 적용해야 되고 단차부에 필렛을 키워 응력 비중을 맞고 하중 특성에 맞는 안전룰을 최종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아까 미터당 0.5를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 20D 1도 이런 거. 축지름이 20배 기당 1도 이내로 제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축이 50mm다. 그러면 20배면 1000mm당 1도 이내로 이제 제한한다. 그럼 만약에 60이면은 뭐 1200이 되겠죠? 그래서 축지름의 20배 기당 1도를 제한한다. 그래서 요게 더 엄격한 거죠. 이 적당하고. 그래서 제가 AI 물어보니까 축의 비트링 강도 설계 시 일반적인 동력 전달은 20D당 1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높은 정밀도나 진동 억제가 요구되는 고속 회전의 경우에는 엄격한 0.2도 per 1m 이내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표시가 나오는 거는 이게 축의 20배 기당 1도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뒤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동력 전달을 위한 전동축의 종류와 축지능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는 전동축은 회전력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로 운전 운전 중 굽힘, 비틀림, 인장 압축 등 복합 하중을 받는다.
축 설계 시에는 단순한 정적 강도뿐만 아니라 강성, 동력 하청 안정성, 응력 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의 신뢰성과 운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단 비틀림 모멘트, 상단 굽힘 모멘트. 여기에는 이제 비틀림 강성을 이렇게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는 아까 0.25 대시 0.5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제미나이하고 챗GPT한테 그러면은 비틀린 강성을 제한해야 되는 게 그럼 20D를 써야 되는 거냐? 0.2에서 0.5도를 써야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적당할 때 하고 이럴 때는 매우 엄격할 때.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요거를 기준했는데 요게 나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다 어필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하중의 차축의 종류는 차축, 스피드, 전동축이 있고 형상 및 구조는 그냥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속도는 이제 우리가 공진을 일으키는 속도가 이제 위험 속도입니다. 그래서 위험 속도도 뒤에 설명을 했을 테니까 이렇게 동력 전달을 위한 전동축의 종류와 축지름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서는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보다는 아까 강도와 강성 그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 다 연결돼 있더라고. 내가 강의자를 만들다 보니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 설명하시고 최근에 1교시에 나왔습니다. 1교시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 이제 네 가지라고 했는데 보통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형, 질량 불평형.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 축에 축의 무게 중심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는 거야. 그 서브노트 제 거 구입하신 분들 그림 나와 있잖아. 이거를 좀 무게 중심을 일로 옮기려면 여기다 하나 뭘 더 해줘야 돼. 예? 질량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 회전 속도의 동일한 주기 한번 축 회전할 때 축이 한번 돌 때 1x일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안 맞았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정을 해준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음, 축 정렬 불량 축이 정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축이 한 바퀴 돌 때 2x까지 여러 배에서 성분이 나타난다. 이거 그죠? 이거는 한 번 딱 축이 돌면 1x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 진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속도와 공진입니다. 그래서 이 공진이 잘 나와. 공진이. 근데 뭐 공진에 대해 설명은 공진 방지 대책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위험 속도에 설명하고 공진 뭐 예방 대책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진은 어, 이게 1x지만은 최고점을 올라갑니다. 회전 속도와 축의 고진수 일치하여 진폭이 급격히 커지는 위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위험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 이제 뭐 컨설팅을 갔다 사업장에 근데 막 진동이 있고 막 소음이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큰 원인, 응? 축정열 불량이 사업장에 가장 많아. 응?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불평형, 공진, 위험수 공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어제 문제 중에 저번에 설명드렸잖아. 펌프의 진동 원인에 대해 쓰고 설명하셔야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력적 원인과 기계적 원인을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력적 원인은 우리가 배웠던 캐비테이션, 서징, 수격 작용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 원인은 질량 불평형, 축정력 불량, 위험 스톱 공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 수집 및 뭐 FFT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정을 해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 뭐 그 휠 얼라인먼트 타는 것처럼 교정해줘야죠. 그다음에 이거는 위험 속도, 음, 베어링 교체나 댐퍼 설치로 유막 진동과 공진 현상을 회피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해결 대책을 묻는 게 아니고, 어, 세 가지가 뭐냐. 여기는 이제 위험 속도와 공진까지 해서 네 가지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냥 하나로 치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요쪽에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1x가 되고 한 바퀴 돌 때, 이거는 축전력 물량은 한 바퀴 돌 때 뭐 2x까지 가고. 지금 누가 들어오셨지? 음, 조민식 선생님 들어오셨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펌프의 진동 원인은 캐비테이션 서징 수격작용, 그 다음에 기계적 원인은 질량 불평형, 축적열 불량, 위험 속도와 공유 이렇게 써주는데 여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그냥 장황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정의 딱 쓰고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방지사를 가볍게 써주시면 됩니다. 서징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32-1교시도 뭐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10년치 출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야, 그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뭐 위험 속도도 많이 나오고 회전적 설계식 고려 사항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속도가 나왔네. 그래서 위험속도 완벽 이해하기. 그래서 위험속도는 어떻게 된다? 축의 처짐이나 비틀림이 한계를 넣으면 축은 탄성체니까 회전할 때 비틀림이나 처짐이 한계를 넘으면 탄성체 힘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고속 회전으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고속 회전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변형을 반복한다. 변형 주기가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거나 차이가 작을 때 공진이 발생해 진동이 격렬해지고 진폭이 증가하여 축이 파괴된다. 이를 위험 속도라 한다. 근데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는 거는 맞는데 차이가 작을 때는 이거 빼세요. 저 이해가 안 되네. 일치하거나 일치할 때 공진이 발생해 진동이 격렬해지고 진폭이 증가하고 축이 파괴된다. 이때의 속도를 이제 위험 속도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회전해서 이제 파괴되는 거죠. 일단 공진. 공진은 이제 축의 회전 주기와 축 자체의 고연질 수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격렬한 진동 현상인데 그 전에 위험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 속도가 생기는데 위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작은 처짐량은 이제 처짐량이 작다는 건 뭐죠? 강성이 크다는 거죠. 처짐량이 크다는 거는 음, 축의 처짐량이 클수록 위험 속도는 낮아지므로 처짐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위험 속도 공식인데 이게 처짐이잖아. 처짐량이 이- 이- 클수록 위험 속도는 낮아지네요. 그죠? 처짐량이 에, 작을수록 위험 속도는 커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위험 속도가 크다는 거는 위험 속도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위험 속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응? 왜냐면 보통 우리가 축 속도가 뭐 1800rpm이다 했는데 만약에 위험 속도가 2000이라고 해봐요. 2000rpm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 축이 막 고성에기만 하면은 금세 2천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근데 위험 속도가 5천이라고 해봐.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위험 속도가 큰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예, 공식은 이제 이건 다 약분해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위험 속도 공식이 뒤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하여튼 핵심은 그거다. 음, 낮아지고 강성이 커지면 높아지니까 에, 아까 그 강성이 이게 축이 뻣뻣해지면 이제 위험 속도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처짐이 큰 게 위험 속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폭의 무한 증폭, 탄성 복원력이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여 진폭이 급격히 커져 축의 탄성 한도를 초과한다. 그래서 축의 영구적 파괴, 위험 속도에 도달하면 축이 휘어지거나 부러져 기계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강성과 질량의 균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 속도, 이거, 내가 이건 뭐를 여기다 붙여놨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건가? 하여튼 높은 강성은 축의 강성이 높을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위험 속도가 높아져 더 안정적인 회전이 가능하다. 강성이 높아지고 질량이 작을수록 이게 이제 위험 속도네. 이렇게 해놨나 보네. 뭐죠? 더 안정적인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험 속도 회피 구간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75에서 여기가 위험 속도면은 75에서 125% 사이에 이제 운전을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점 근처는 진동 에너지가 매우 불안정한 영역이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 25% 이상의 여유율 마진을 두어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해서 75%나 125% 이상에서 여유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위험 속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지 대책. 강성을 증대하고 위험 속도, 강성을 증대하고 베어링 간격을 단축하고 베어링 간격을 단축한다는 거는 축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 사이가.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휘어짐이 좀 덜하겠죠. 그다음에 설계도 측면 회전체 중량 경감, 부착된 로드나 커플링의 무게를 줄여 관성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지 방식 변경, 단순 지지보다 고정 지지 방식 대택하여 구속력을 높여야 돼. 운전 조절은 아까 75%, 125% 이상에서 운전해야 된다. 이하 또는 75% 이하 또는 125% 이상에서 마진을 둬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해서 정리하시고 아마 요게 위험 속도고 이것도 위험 속도 같은데 그쵸? 제가 붙여놨는데 그래서 질량이 질량이 작은 질량일수록 질량이 더 작아지면은 위험 속도가 커지잖아. 이건 강성이고 이거 좀 강의 끝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붙여놨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위험 속도 핵심이 뭐다? 마진을 둬야 된다. 75% 이하, 125% 이상. 그 다음에 위험 속도가 큰 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강성이 이제 크면 위험 속도가 커지고 처짐이 많으면 위험 속도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축의 처짐이 커지면 위험 속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좀 정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공진 현상의 원인 및 대책. 공진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공진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외력과 고유 증정수 일치한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주기가 물체의 고유 증정수와 가까워져 진폭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 아까
축이 한번 회전할 때, 이렉스 할 때 여기 최고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 그려주면 좋겠네. 교착해서 필업하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공진이고. 근데 왜 근해를 공진에 이걸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근해 원리 외력이 운동 방향과 항상 일치하여 시스템 내 에너지가 계속 축적된다.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더 밀어주면 더 저기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했나 보네. 그 다음에 이제 공지를 막는 3대 전략. 아까 그 강성 및 질량 조절해야 되고 보강제를 설치해 강성을 높이거나 질량을 조절하여 고유진동수 자체를 운전면이 밖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운전미 대책은 인버터를 통해 회전수를 공진점에서 20% 이상 이격시키거나 가속 시 공진 구간을 빠르게 통과한다. 에너지 흡수, 유압 댐퍼나 고무 방진제를 설치해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거나 동흡진기는 이제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로 진동을 대신 흡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책해서 위험 속도, 공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1시간 영상이 기니까 30분씩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설 개시 고려사항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 아, 아니구나. 여기 앞에 이구나. 음, 공진까지 했습니다. 공진. 그래서 공진해서 공진은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외부에서 가해자는 힘의 주기가 이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거나 매우 가까워질 때 진폭이 급격하게 커지는 현상을 공진이란다. 이거는 잘 설명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뭐 출제자라면 이제 이 문제를 축설개시 고려사항에 그 앞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설개시 고려사항 산업이나 건설에 이제 단골로 가끔 이거 같은 문제들은 약간 전통적인 문제라 보시면 돼요. 축은 회전력을 전달하는 핵심 기계 요소로 파손 시 설비 전체의 정지와 중대 제어를 이어질 수 있다. 강도, 강성 등 공통 필수 요소로부터 고온, 부식 등 환경별 특수 고려사항, 나아가 AI를 활용한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해서 축석의 고려사항 아까 5가지 쓰라고 그랬으면은 강도, 강성, 그 다음에 아까 위험 속도, 그 다음에 여기 그 크리프, 부식 이런 것까지 해서 5개 쓰시면 돼. 6개 쓰라고 그러면 뭐 여릉력? 여릉력이 뭐 크리프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그 뭐지? 그 안전율 공식 안전율 제가 강의 안 했죠. 안전율이 우리가 옛날에 기사 시험 볼 때는 뭐 영광인 재료가 파단 강도가 뭐 500이고 허용 응력이 뭐 100일 때 안전율이 얼마인가 하면 5잖아요. 응? 근데 기술사에서는 그 안전율이 달라. 안전율이 이제 여기 앞 분자의 기준 강도분의 허용량이라. 그럼 거기에 뭐가 되냐면 이제 기준 강도가 고온일 경우에는 크리프 강도라고 돼 있어요. 취성 재료는 극한 강도. 영광인 재료는 항복점. 그 다음에 그 뭐야 뭐 그런 식으로 기준 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축소기 고려사항은 강도, 아까 강도 뭐 설명드렸고 강성 설명드렸죠 둘, 그다음 위험 속도 셋, 그다음에 응력 집중 요거는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땐 요건 뺐었는데 응력 집중도 설명드렸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온일 때는 열응력이나 크리프 그다음에 부식 환경에서는 부식이나 부식 피로 스테인리스 강도는 어, 이런 걸 코팅해야 되고 고속 회전에는 뭐 요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5개 하라면 강도, 강성, 뭐 위험 속도, 어, 여룩력, 크리프,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면은 저는 크리프 하겠습니다. 크리프 하고 그다음에 부식, 관계 부식 고려하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네. 거기 6개라고 하면은 뭐 여기 이제 응력 집중 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고온에서 크리프 변형, 해당 환경에 부식 필요 등 사용 환경에 따른 재료 선정과 안전조리를 실행한다. 그래서 크리프가 뭐라 그랬죠? 크리프가 일정 온도, 고온에서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량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프는 3단계, 1차, 2차, 3단계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프 열응력 및 팽창 허용 구조 설계에서 온도 변화가 큰 경우 선팽창에 의한 굽힘을 방지하기 위해 익스패션 조인트 등 팽창 허용 구조를 적용한다. 요 밑에 거는 답이 아니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거고 이제 AI 보존. 그래서 이 축 보존은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여기 축에다 센서 심어가지고 다 베어링 그 소리 그 진동 이상하면 다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 같은 데는 이미 다 옛날부터 해놨었어요. 근데 요즘 AI를 했기 때문에 더 정밀해지고 더 그렇겠죠. 그래서 축사 개시 고려사항은 앞에 배운 것들을 쭉 나열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사 개시 고려사항은 축은 회전력을 전달하는 핵심 기계 요소로 단순 동력 전달뿐만 아니라 굽힘, 비틀림, 진동 및 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설계 부주의 시 축의 파손은 설비 전체의 불시 정지 및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환경에 따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 그냥 비슷하게 개요를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고려사항 강도, 강송, 진동, 요 집중 환경에서는 여롱력, 크리프 부시 이런 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지? 개념 강의에서 제가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유체 커블링과 토크 컨버터 나온 거를 그냥 까먹으셨을까 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 커플링 아까 뒤에 보시면은 유체 커플링 축이음 중에 이제 유체 커플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복습해 보면은 선풍기 2대를 붙인 거라고 그랬죠. 이쪽은 전원이 연결된 입력추이고 이쪽엔 아무것도 없어. 출력추인데 여기에 이제 오일을 채웠기 때문에 기계적 이음이 없고 정숙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유스커 토크 컨버터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스테이터를 달아서 펌프에서 이제 회전을 하면은 이쪽으로 출력축으로 나가서 터빈에서 튕겨 나온 그 압유를 스테이터가 한 번 더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터빈 쪽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테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커플링과 토크 컴포터의 가장 큰 차이는 스테이터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체 커플링은 구성 요소는 펌프 터빈, 그냥 토크 컨버터라고 하시면 돼요. 토크 컨버터는 펌프 터빈 스테이터. 이거는 입력축이나 출력 동일하고 이거는 출력축이 더 크고 유체 커플링은 산업용 송풍기 펌프고 유체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서 건설 기계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능 기초 강의에는 뭐 여기에 그 실속 그다음에 드로바 무슨 력 드로바프롱력인가? 그러니까 펌프가 돌면서 최대한 도는데 이쪽이 정지해 있는 거. 출력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뭐라고 설명드냐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거야. 동시에 밟고 있다가 그게 이제 실속 상태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브레이크를 띄면 확 나가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념 강의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 이것도 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펌프 수처리 서 가면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봉장치인데, 축봉장치. 그래서 그, 어, 요게 답니다. 나온 것 중에 요게 다고, 더 없죠? 건설 산업 다 합친 거네. 그래서, 어, 밀봉장치라 보시면 돼요. 스터링 박스에, 그래서 이건 이제 축봉장치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면 아는 대로 다 쓰시면 돼. 메카니컬, 그랜드, 뭐, 오일링, 뭐, 라비린스 다 쓰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유체기계의 축봉장치의 필요성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서 사용되는 축봉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축밀봉 방법 중 메카니컬 실, 오일 실, 그랜드 패킹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건설기에서는 유체 누설 또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칠 방지하기 사용하는 실의 구비조건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실을 다 알아야 돼요. 축봉장치 중 메카니컬 실과 그랜드 패킹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나왔었고, 산업 플랜트에 사용되는 밀봉용 실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선정식 고려사항, 실의 종류와 용도. 그래서 그러니까 실의 종류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의 종류 및 특징. 이거 내가 그 유튜브 영상 주지 않았나요? 되게 그 자세하게 그분이 대학생인가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잘 설명해 놨던데. 그런 거라도 이렇게 저기 들으시면은 나중에 공부 안 하더라도 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뱉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밀봉이 잘 되는 것들은 이제 메카니컬 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생기고 이제 고정링, 뭐 회전링 해가지고 고정링, 회전링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1980년도에 이 메카니컬 실을 설명해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판토마임으로. 그것도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게 메카니컬 실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이 메카니컬 실을 그리려면 이렇게 못 그려요. 뒤에 이제 요약해서 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고정링과 회전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비접촉식입니다. 비접촉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카니컬 실이 제일 밀봉을 잘한 건 유체의 누설을 막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메카니컬 실 단독으로 붙는 건 없고 그랜드 패킹과의 비교, 뭐 축봉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뭐 이런 게 종류니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 사용되는 축봉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뭐 축봉 장치 종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핵심만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구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랜드 패킹이거든요. 이거 그랜드 패킹 뭐죠? 이 섬유로 된 패킹으로 둘도 감는 거잖아요. 둘도 감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는 여기 이제 랜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랜턴링이 뭐냐면 패킹 중간에 냉각수나 이게 뭐야? 세일수를 공급하여 마찰열을 시키고 수밀 정밀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 고압 환경에서는 그랜드 패킹을 써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의도적인 적적 누설이 허용된다. 이 그랜드 패킹은 누설이 잘 되잖아요. 대신 장점이 뭐예요? 값이 싸고 빨리 교체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형 펌프는 압력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때 이런데 메카니컬 실을 설치하면 밀봉이 잘 되는 거 아니면 반대로 폭발해 버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 패킹은 다단으로 겹겹이 쌓아 패킹들이 압력을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그랜드 패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 사용되는 축봉 장치 이제 그랜드 패킹이
설명한 거고, 여기 이제 이런 구조 이런 것도 좀 스토링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묻는 얘기고, 핵심은 이제 그랜드 패킹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패킹은 일정 누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는 의도적인 적정 누설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랜드 패킹 여기서는 이제 일정량의 누설, 유체 누설 필수고, 메카니컬 수준은 누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축봉 장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랜드 패킹이에요. 그랜드 패킹.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 사용되는 축봉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고 1교시에 나온 거는데, 이제 우리는 2교시 답안 형태로, 압력이 큰 대형 펌프의 스터링 박스는 고압의 유체가 회전축을 따라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랜드 패킹을 압축하여 밀봉하는 펌프 하우징 부분이다. 랜턴링을 통해, 아까 랜턴링 나왔죠? 여기 랜턴링을 통해 외부 윤활 냉각수를 공급하여 마찰열을 감소시키고 기밀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정비가 용이하며 과거부터 널리 사용되었으며 밀봉을 위해 일정량의 유체 누설이 필수적이다. 근데 자주 교체해줘야 돼, 자주. 근데 여기 이제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는 이제 그랜드 패킹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스터링 박스의 주요 구조 및 구성 요소는 그랜드 패킹이 들어가고, 그랜드가 여기 여기하고 이제 여기 그랜드를 조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고, 랜턴링 그냥 축슬립, 이게 이제 요 구조, 스터링 박스의 주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랜드는 이제 패킹을 축방력을 앞서치고 밀착력을 조절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랜드라고 그러고. 그래서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고압 대양 펌프의 정식 고루 사용은 냉각 윤활. 고압 펌프는 마찰열이 크므로 랜턴링을 통해 에어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수 관리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누설을 허용하여 패킹의 탄화 및 축마모를 방지해야 된다. 탄화가 뭐지? 찾아봐야겠네. 패킹의 재질, 선정, 압력이 크므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금속계 패킹이나 탄소 섬유 패킹 등을 사용함. 다단 패킹 구조, 높은 압력을 단계적으로 강압하기 위해 패킹의 단수를 늘려 배치함. 유지관리 안전 대책은 그랜드 체결력 조절, 과도하게 조이면 마찰열에 의해 축이 소생,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찾아봐야겠네. 소생되거나 전단된 위험이 있으므로 균등하게 조여야 함. 누설량 확인, 누설이 전혀 없으면 과열의 징후이므로,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고온에서 재질 성분이 변화한다. 이거 소생이, 음, 음, 어려워. 찾아봐야겠어. 그다음에 비산 방지, 위험 유축 없이 누설된 액체가 비산지 않도록 비산 방지 커버를 설치한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119회 1교시에 나왔는데 한 번 나오는데 이건 나올까? 음?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간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산업 프렌트에 사용되는 밀봉용 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선정시 고려사항, 실의 종류별 용도, 이게 산업 120회 4교시에 나왔는데, 산업용 프렌트에서 실은 회전기기나 배관 연결부에서 내부 유체 누설을 방지하고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부품이다. 부적절한 실 선정은 유독물의 노출, 화재 폭발, 장비 손상 등 중대 산업 사고에, 이게 PSM이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운전 조건에 최적화된 선정이 필수적이다. 중대 산업 사고는 사업장에서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사업장의 담을 넘어서 인근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사람들까지 이제 피해 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 산업사고입니다.
산업사고입니다. 그래서 불산 누출했을 경우에 인근 농가의 피해가 엄청 컸죠. 그런 게 이제 중대 산업사고입니다. 그래서 선정시 고려사항 그냥 막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음, 스탬프스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S는 글쎄 오늘 5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사이즈 치수가 정확한가? 여기 ID는 내경, OD는 이제 외경. 그래서 템퍼러처 온도 얼마나 뜨겁거나 차가운가? 어플리케이션 어떤 장비에 쓰이는가? 메디아 어떤 액체 기체가 흐르는가? 프레저 압력이 얼마나 센가? 스피드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가? 그래서 템프스 원칙으로 고려해야 된다. 약자만 아시면 되겠네. 사이즈, 템퍼러처, 어플리케이션, 메디아, 프레저, 스피드.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메카니컬 C를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을 밀어주면서 이제 밀착시키는 건데, 하여튼간 메카니컬 C를 어떻게 그림으로 간단히 그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캡처해 놨는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 아무튼 뭐 그림으로 메카니컬 C 그리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든 간에. 고려사항은 스테판스 원칙에 사용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 종류별 용도. 그래서 그랜드 패킹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다음 메카니컬 실 알고 오일 실, 레베렌스 실, 그다음에 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립실은 5가지. 그래서 오일 실은 뭐 알고 있는 거고 메카니컬 실은 정밀 가공된 회전링과 고정링의 단면 밀착, 누설이 거의 없고 효율이 높다. 고압 펌프, 화학 플랜트, 고속 회전기, 청수용? 이것도 찾아봐야겠어요. 여긴 또 고압 펌프라고 해놨네. 아까는 대형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이 큰 대형 펌프. 그거는 좀 다르네. 그랜드 패킹은 스터링 박스에 유연한 스를 채워 그랜드를 압착,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고 슬리브, 펌프, 대형 펌프, 노후 설비, 비상용 펌프에 설치한다. 라비린스는 제가 따로 인포그래프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미러 형태의 좁은 간극을 만들어 압력 강화로 누설 억제하고 비접촉식이다. 고속 터빈, 대역 압축기다. 이거는 이제 가스, 거기다 가스들을 이제 밀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립실은 탄성체가 축을 감싸는 형태로 저압력 밀봉에 적합하다. 왕복동 실린더, 소형 유압 장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셔야 돼. 스탬프스하고 요 종류를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그림 그릴 게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비린스 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교축작용, 유체가 좁은 틈새를 통과하여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변한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와류 및 팽창이 일어난다. 넓은 공간에서 유체가 팽창한 게 와류가 발생해요. 운동 에너지가 열로 소멸되고 좀 더 가. 그다음에 반복적인 압력 강화. 이 과정을 여러 단계 걸쳐 누사 압력을 대기압 수준까지 낮춘다. 약간 뭐 정수기 같은 그런 거네. 들어온 물을 정수하는 뭐 그 정도 그런 역할. 이게 이제 라비린스 뭐 레비린스하고 라비린스하고 그런 겁니다. 이 원리를 좀 기억하시고 비접촉식이다. 이거는 가스 같은 것들이니까 비접촉식이고 이거는 이제 축봉 장치지만 라비린스 이렇게 생겼고 비교해 보면은 라비린스는 마찰 손실이 적어. 그다음에 고온 고속의 최저이고 구조 단순 및 유지 보수 용이하다. 단점은 일정량의 누설이 불가피하다. 정밀 가공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적용 분야는 증기, 가스터빈, 고속 원심 압축기, 대형 펌프의 내부 환류 방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메카니컬 실을 대형 그 펌프에 못 쓰는 이유, 파손 시 갑자기 다량의 유체가 분출되는 파멸적 고정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는 쓰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레베렌스 실까지. 그래서 축봉 장치도
뭐 매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건설 기계는 1.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축봉장치, 밀봉장치는 나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진장치는 쓰레기 소각로의 반응 집진장치, 방공식 습지 세정장치에 대해 설명할 시간 나왔었고 원심 집진기의 집진 원리 장점을 쓰시오가 건설기계 수사 123의 3교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집진장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130일의 3교시 자 132일이면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산업도 대기오염 방지 설비 중 집진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고 집진장치의 작동법에 따른 5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원리와 장점 및 단점을 설명. 이것도 120일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건설기가 139회인가요? 회차를 보면은 한번 또 슬쩍 끼어들만 합니다. 이건 별표는 두 개로 보시면 돼요. 한 개나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그래서 집진장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5가지인데 네 가지로 돼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여기 지금 중력 및 관성력 하나 하고 원심력 있고 그다음에 여가 집진 있고 전기 집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돌려보니까 막 한글이 깨져가지고 아유 이거 막 수정하는 게 귀찮더라고. 깔끔하게 한 번에 안 나오고 이것도 수정이 안 돼요. 바로 인포그래픽은 슬라이드는 수정이 되는데. 자, 집진 장치의 5가지 종류는 뭐가 있다? 처음에 중력 및 관성력이 있다. 그래서 먼지를 어디서 불어 이렇게 먼지를 포함한 가스가 들어오면은 일단 무거운 먼지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 떨어지고 그다음에 관성력에서 더 가. 떨어질 건 떨어지고 관성력에 의해서 더 가서 여기 이제 충돌판, 이거 방해판이라고 그러나 방해판에 부딪혀. 그쵸? 방해판에 부딪혀 가지고 기류를 급변시켜 관성력이 이 먼지를 분리한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이거 붙어 있는 게 많다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는 청정가스는 사실 청정가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집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청정가스는 아니에요. 섞여 있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중력을 한번 떨어지고 쭉 가서 충돌판, 방해판에 부딪혀서 여기 이제 또 떨어지고 그 나머지 가스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력 및 관성력 방식이다. 진간과 충돌, 구조가 단순히 유지비가 저렴하고 미세먼지 포집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집중 효율이 매우 낮다. 집중 효율이 매우 낮다.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적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 이제 먼지를 포함한 가스가 그냥 뭐 저항 없이 그냥 쑥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압력 손실이 적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필터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단 말이죠. 여기는 그냥 압력 손실이 적다는 얘기는 그냥 들어와서 쑥 해서 나갈 수 있다. 크게 저항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입경이 좀 큰 거, 50 마이크로 이상 조대 입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식 사이클론, 우리가 뭐 그 저기 뭐야 일반 집에 청소기도 사이클론 있잖아요. 가성비의 끝판왕. 그래서 소용돌이 가스가 이제 선에서 들어가서 항상의 변명 충돌로 먼지를 모으고 고온 고압 운전이 가능하다. 고온 고압 운전이 가능하고 유지비 저렴하고 미세먼지 포집 효율이 낮다. 이것도 낮네. 원심력은 집중효율은 보통이고 압력 손실도 보통이고 이거는 중급에 사용하고 요게 이제 그래서 이 원심력 공식을 보면 원심력이 세지려면 뭐 여기 사이클론 지름이 이 작아야죠. 작던가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던가 해야 효율이 좋죠. 더 잘 빨아들이는 거, 잘 밑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및 정밀 집진입니다. 미세 분진 및 대용량용, 높은 정밀도 운영상의 민감성에서 이건 여가 집진기, 백필터. 그래서 99% 이상 높은 효율이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효율이 좋고 압력 손실이 높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 저항이 많이 생겨갔더니 압력 손실이 그 표현이 이제 압력 손실이 높다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이제 섬유로 된 필터고 먼지 함유가스가 들어와서 단계를 거칠 거 아니야. 정수기 필터처럼 단계를 거치다가 이게 먼지가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으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쏘는 방식, 펄스 제트형 한번 쏘면 이게 흔들린대. 그래서 먼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른 이 필터를 이제 흔들리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조사한 거는 펄스 제트형이다. 그래서 한번 쏘면 이게 흔들거리면서 먼지가 이제 가라앉는. 그게 이제 여가 집진기다. 백필터, 섬유 그 필터를 통해 먼지를 걸러내며 형성된 먼지층이 필터 역할을 강화한다. 그죠? 먼지가 쌓일수록 더 통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되고. 필터 교체 비용 및 초기 설치비 높고. 이거 저거네. 우리 뭐 그냥 공기청정기랑 똑같네. 우리 좀 좋은 공기청정기 몇 단계씩 이렇게 하는 거. 하여튼간 중력 및 관성, 그 다음에 원심식, 그 다음에 여가 집진식 세 가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기 집진, 대용량 가스 정화의 핵심이다.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방전에서 이것을 방전시켜 가지고 대전시킨다는 건 이제 전기를 띠게 하는 거죠. 집진극에 부착하여 압력 손실이 매우 적다. 이것도 그냥 이건 전기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를 대전시켜 가지고 먼지를 부착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이것도 공기가 쓱 해서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쑥 가서 나가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게 집진극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집진극이 전기를 띤 먼지가 가서 달라붙는 커다란 금속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이것도 압력 손실이 최소고 대형량 처리 가능하고 높은 초기 설치비고 운영사고에 민감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 다섯 가지인데 이거 하나를 두 개로 쳤나? 하나, 둘, 셋. 하여간 중력 및 관성력, 그다음에 원시 집진, 사이클론이 있고 여가 집진,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전기 집진 이렇게 나오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집지, 여가하고 전기 집지는 필터 집중 효율이 좋고 압력 손실이 압력이 이제 공기가 잘 빠져나간다. 이것처럼 저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에 이제 여과나 전기를 쓴다. 압력 손실은 필터처럼 공기를 꽉 막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잘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의 관성력이라는 거는 속도가 붙은 먼지는 방향을 틀지 못하고 판에 부딪혀서 먼지 아래 통으로 떨어진다. 여기 이제 들어오는 먼지 가스가 계속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계속 나간다는 그런 뜻이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이거 뭐 어렵지 않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클론 그려주고 이거는 네모나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백필터 그려주고 이걸 얇게 좀 전구판을 집진극을 그려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응?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설명을 그림으로써 이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뭘 알아야 그리는 거잖아. 이해하면서 그리는 거지. 그걸 그냥 응? 그림만 안기하면 되겠어?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제 그려지는 거지. 그 제가 그 저거 들으셨나요? 그 쇠석기? 아, 쇠석기 아니라 준설선? 아, 뒤에 또 있네. 끝난 줄 알았더니. 씨. 아, 그래서 원심식 뒷진기를 하나로 물어온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원심식 뒷진기는 가스에 회전력을 주어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해 먼지를 분리하는 장치이다. 구조가 단순해 보지 보수가 쉽지만 미세먼지 제거는 한계가 있어 주로 전처리 장치를 활용한다. 아까 여기 제가 공식 해놨잖아. 원심력, 질량, 뭐 여기 지름, 여기 속도,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 및 장점은 경제적인 구조, 저렴하고 고온 처리에 강하고 유지 보수 용역, 구조가 단순하고 관리하기 쉽다. 운영 및 한계 주의사항은 미세 입자 효율이 낮고 내머머에 주의해야 되고 점성 분진이 입구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청소기도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시인지 뒷진기는 여기 아까 그 기출 문제 하나를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 이거는 그림을 꼭 그려야겠네. 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집진장치 장독 방법에 따른 다섯 가지 종류는 아까 중력, 원심, 여과, 세정, 전기. 아, 세정이 빠졌네. 다섯 가지로 했으니까 음, 세정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인포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집진장치란 산업공정 중 발생하는 분진을 관성력, 중력,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가스 흐름으로부터 분리 포집하는 장치이다. 이는 작업 장래 근로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 및 분진 폭발 방지, 환경 오염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집진장치까지 끝났고 저번 주에 그 제가 그 뭐야